내 친구가 미리 유서를 써둔 이유. 내 나이 어느덧 70대를 바라보고 있다. 긴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수키였다. 수키는 지갑 속 가장 깊숙한 곳에 꾸깃꾸깃한 은밀한 종이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서였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그저 나이 든 사람의 준비성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이가 담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되었다. 수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당시만 해도 부모가 정해준 혼인이 당연한 시절이었고 수키는 순종적으로 그 운명을 받아들였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복잡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려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고 권위적이었다. 그 사이에서 수키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에 매달려야 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수키는 종종 그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었고 잠깐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일거리를 만들어내곤 했지.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남편이었다. 결혼 전에는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던 그는 결혼 후 점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둘렀고 화가 나면 주먹이 먼저 나왔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더 잘하면, 더 조심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 수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아픔이 배어 있었다. 그런 환경에서도 수키는 두 아이를 낳아 길렀다. 먼저 아들 민수가 2년 후에는 딸 은영이가 태어났다. 아이들은 수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하지만 집안의 폭력적인 분위기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민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매일같이 목격했다. 민수는 원래 순한 아이였어. 동생도 잘 돌봐주고 나한테도 애교가 많았지. 수키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오거나 물건을 던지면서 화를 내거나. 반면 딸 은영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랐다. 집안의 폭력을 피해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고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착한 아이였다. 민수가 대학생이 될 무렵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남편의 음주는 더 심해졌고 폭력도 더 잔혹해졌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민수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수키는 민수가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 그동안 아버지의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던 민수가 처음으로 맞서는 순간이었다. 그때 민수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 수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 그 이후로 민수는 점점 더 침묵하고 음침해졌다. 대학 졸업 후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취업도 하지 않은 채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특히 아버지와는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그것은 어느 겨울밤에 일어났다. 남편이 평소보다 심하게 술에 취해 들어와 수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 순간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그만하세요. 민수의 외침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키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폭력에 쓰러져 기절한 채 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민수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으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깨워도 안 일어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의사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진단했다. 평소 과음으로 몸이 많이 상해 있던 터라 아무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쯤 후 이번에는 딸 은영이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은영이는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목격자도 없는 한적한 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수키는 이상함을 느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민수가 자주 입던 재킷의 단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말하려 했지만
민수가 먼저 그 단추에 대해 언급했다. 아, 그거 제 거 맞아요. 며칠 전에 은영이 마중 나갔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 순간 수키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수는 그동안 은영이를 마중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후 수키는 민수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무덤덤한 아들이었지만 가끔씩 보이는 차가운 미소와 무표정한 눈빛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민수의 방을 청소하던 중 수키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결국 내 손으로 정리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이었다. 술을 많이 마신 틈을 타서. 은영이도 이제 방해가 되기 시작했다. 엄마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다. 이것도 해결해야겠다. 일기를 읽은 수키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아버지와 여동생을 죽인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해 가을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다. 수키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술 기운에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우리 아들이 무서워. 아들 손에 죽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모두 웃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민수가 어머니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키야, 무슨 소리야. 민수가 얼마나 효자인데. 요즘 젊은 애들이 좀 무뚝뚝하긴 해도 그래도 엄마는 엄마지. 우리의 반응을 본 수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 이후로 수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집으로 돌아간 수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스러웠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민수의 죄가 영원히 묻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키는 유서를 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유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며칠에 걸쳐 수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기록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심, 딸의 사고에서 발견한 증거, 민수의 일기장에서 본 내용,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까지. 유서를 다 쓴 후 수키는 그것을 작은 봉투에 넣어 지갑 안에 보관했다. 그리고 매일 그 유서를 확인했다. 혹시 민수가 발견하지는 않았는지, 내용을 추가할 것은 없는지. 유서를 쓴 지 몇 달 후 수키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본격적으로 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키는 밥을 먹고 난 후 심한 복통과 현기증을 느꼈지만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여겼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자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던 수키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것이다. 병원에 도착한 나는 먼저 민수를 만났다. 그는 병실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내가 물었을 때 민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다 보니 회복이 좀 더딜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민수의 눈가에 미세하게 떠오른 미소, 그리고 그 미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눈빛. 몇 년 전 수키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민수가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수키의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한쪽 다리는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어. 수키는 병원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집안 계단에서 민수에게 밀려 떨어진 것이었다. 수키야, 정말 지하철에서 넘어진 거야? 수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며칠 후 민수가 집에 없는 시간에 나는 다시 수키를 찾았다. 그때서야 수키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유서를 쓴 이유. 나는 진실을 남기고 싶었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수키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그 유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꾸깃꾸깃하고 낡은 종이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민수가 남편을 죽였어. 그리고 은영이도. 수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자신의 아들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나까지 나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수키는 민수의 행동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음식을 따로 준비해서 가져다 주기 시작한 것, 갑자기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병원 검사를 권하는 것, 그리고 그날 계단에서 일어난 일까지. 내가 혼자 죽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민수의 죄가 묻혀서는 안 돼. 남편과 은영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이후 나는 수키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유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수가 어머니를 해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했다. 먼저 수키의 유서를 여러 부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증도 받았다. 또한 수키가 매일 일기를 쓰도록 했다. 민수의 행동,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했다. 이 일기들도 정기적으로 내가 보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키가 절대 혼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수키를 찾아가기로 했다.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자 민수는 예상대로 반응했다. 어머니 주변에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요즘 엄마 친구들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엄마가 쉬셔야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수키를 찾아갔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머물렀다. 민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수키와 마지막 긴 대화를 나누었다. 민수가 외출을 나간 사이였다. 수키야,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야. 수키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고통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이제 내가 안심하고 숨 쉴 수 있어. 진실을 남겼으니까. 그래도 무섭지 않아. 물론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진실이 묻히는 거였어. 남편과 은영이가 그냥 사고로 죽은 걸로 남는 게 더 무서웠어. 수키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어. 아이들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에는 진실만큼은 지키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결혼 후의 고생, 아이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날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숨긴 채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수키는 오랫동안 혼자서 이 모든 진실을 안고 살아왔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고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유서를 통해 진실을 기록하고 그것을 세상에 남기겠다고 결심한 순간 수키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유서가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유서였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투쟁이었다. 몇 달 후 우리의 노력 덕분에 민수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수키의 유서와 일기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수는 결국 체포되었고 아버지와 여동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수키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수키는 이제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있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수키는 종종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거야. 지금도 수키는 그 유서를 간직하고 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던 소중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으며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키를 통해 배웠다.